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20살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실화입니다. 2019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이곳에서 내 남매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술 냄새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까지 풍겨왔고 그 냄새는 곧 폭력의 전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20살 민준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동생들을 자신의 작은 방에 숨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서연이, 초등학교 5학년 현우, 그리고 고작 7살밖에 안 된 막내 지우까지. 내 남매는 옷장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민준이가 마침내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아주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연이은 사업 실패,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15년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동생들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심리적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사실상 세 동생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울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좋을 때는 동생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미안하다고, 이제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하루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소주 여러 병을 비우고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엎고 벽에 구멍을 내고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는 동생들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의 주먹을 대신 맞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신고라도 되면 동생들과 떨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긴팔을 입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복통을 핑계로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민준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상을 탔습니다. 전교 5등. 민준이는 그 상장을 방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매일 밤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학교 복도에 현우의 그림이 붙을 때마다 민준이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막내 지우는 형들과 누나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도 민준이의 손만 잡으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술과 도박으로 사라졌습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공과금은 몇 달째 밀렸습니다. 2019년 11월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도까지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집으로 날랐습니다. 동생들은 추위에 떨며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5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한 아버지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뭐라도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애들 가방이라도 팔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들의 가방에는 학교 교과서와 공책, 그리고 서연이가 그토록 아끼는 영어 사전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우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지우의 인형도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건 애들 물건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민준이의 멱살을 잡았고 낯선 남자들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새벽 2시 남자들이 돌아가고 아버지가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후 민준이는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옷 따뜻한 거 입고 가방을 싸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3만 원. 쌀 한 포대와 라면 몇 개,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내 남매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준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형, 우리 어디로 가냐고.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여기보단 나은 곳으로 간다고. 첫날 밤 내 남매는 24시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8,000원. 총 32,000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이려면, 재울 곳을 구하려면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준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절차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학대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동생들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셋째 날, 내 남매는 서울역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5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찜질방비, 식비, 교통비.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20살의 고졸 학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생 3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민준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시급 8,59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동생들은 어떻게 하나. 당시 14살이었던 서연이에게 동생들을 부탁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찜질방에 동생들을 맡기고 밤마다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이 끝나면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현우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서 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전학 절차 없이는 입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통장에 첫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치 약 20만 원. 하지만 이미 그 일주일 동안 30만 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민준이는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찜질방 대신 PC방으로, PC방 대신 맥도날드 24시 매장으로, 매장 대신 지하철 대합실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파 경보가 계속 이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 남매는 더 이상 찜질방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지하철역, 공공도서관, 때로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위생 문제였습니다. 씻을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공공체육관의 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회원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역 화장실에서 몸을 닦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옷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코를 막으며 피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울면서 민준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민준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4살 소녀가 겪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서연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오빠가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민준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급식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싸서 현우에게 주려 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형이 이래야 자기들이 산다고. 11살 소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활발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민준이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민준이는 쓰러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점장이 119를 부르려 했지만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된다고.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점장은 의아했습니다. 왜 병원을 그렇게 거부하는지. 하지만 민준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상황이 드러나고 신고가 되고 동생들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민준이는 편의점 창고에서 30분 정도 쉬고 다시 일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통장에는 이제 3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애초에 집도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편의점 알바 외에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배송. 하루에 3시간만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살 청년의 몸무게는 한 달 만에 58kg에서 49kg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발은 동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월 중순 서연이가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며칠째 점심을 거르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수업 시간에 조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보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서연이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랑 동생들이랑 거리에서 산다고. 오빠는 밤낮으로 일하는데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보건 선생님은 즉시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약 상황이 알려지면 동생들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시설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관심 안 줘도 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끈질겼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학교 상담실. 민준이는 사회복지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달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민준이는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부재,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 도박 빚쟁이들, 그리고 새벽에 동생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 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민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제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대 신고, 경찰 조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 민준이와 동생들은 수십 번의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버지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버지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술 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 남매는 임시 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나왔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현우는 쉼터에서 제공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연이는 빌린 책을 읽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봐, 다시 헤어져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3월 초 결정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고 친권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동생들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살의 대학도 안 간 청년이 어떻게 3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설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일을 더 구하겠다고, 제발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사회복지사가 나섰습니다. 민준이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청년 가장 지원 사업, LH 임대주택 우선 배정, 교육비 지원. 4월 민준이네는 작은 투룸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월 15만 원의 임대료.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왔습니다. 월 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내 남매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사 가던 날 민준이는 빈집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배송 일을, 저녁에는 편의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원금 80만 원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부족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식비, 교육비. 계산해보면 항상 모자랐습니다. 서연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빠진 터라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서연이는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현우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꿈. 매번 비명을 지르며 깼고 민준이는 잠을 설치며 현우를 달래야 했습니다. 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다 주는데 지우는 항상 형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 없냐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월 민준이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탈진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난다고. 몸을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민준이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동생들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민준이는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그해 여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바를 하고 싶다고. 민준이 혼자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다고. 민준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해야 한다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그게 지금 할 일이라고.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자기만 공부하고 있으면 오빠가 죽는다고. 이미 오빠가 너무 수척해졌다고. 민준이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오빠는 괜찮다고. 서연이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해 가을 민준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못 가도 고졸 학력은 있어야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책을 펼쳤습니다. 지하철에서 쉬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 12월 민준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동생들이 촛불을 켰고 민준이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 있게 해달라고. 2021년 민준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교 2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민준이에게 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우리 형. 추운 겨울날 동생들을 안고 걸어가는 형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형 손을 잡고 신나게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라고. 하지만 민준이의 몸은 한계였습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위염. 병원에서는 계속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가 한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취재를 권유했고 민준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야 제도가 바뀐다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도와줬습니다. 일단 비상금으로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로 동생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자고. 그리고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정규직, 월급 250만 원, 주 5일 근무.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월, 민준이는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회사였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녁 시간을 동생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내 남매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라면과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점차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형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행복했습니다. 2022년 서연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서연이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들을 도와준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민준이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뭐든 될 수 있다고. 오빠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현우는 미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현우의 재능을 포기시킬 순 없었습니다. 월 20만 원짜리 미술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에 3번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준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지우를 데려다 줬습니다. 지우는 새 교복을 입고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이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형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민준이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는 작은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상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 민준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 1박 2일. 민박집에서 4시 한 방을 썼습니다. 바다를 보고 회를 먹고 밤에는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내 남매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2023년 민준이는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목표는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가 잠들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었습니다. 현우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미술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재능이 있다고, 예고 진학을 고려해봐도 좋겠다고. 민준이는 현우의 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따뜻한 아이라고, 다른 친구들을 잘 챙긴다고. 민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상사들은 민준이를 신뢰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해외 지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연봉이 2배로 뛴다고. 큰 기회라고. 하지만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해외에 가면 동생들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고3이 되기 전까지는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장은 의아했지만 민준이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제안했습니다. 그해 봄, 민준이는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과장, 월급 350만 원. 민준이는 이제 내 식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 현우의 예고 준비, 지우의 교육비. 계산해보면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제작진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동생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해도 된다고. 자기들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오빠가 자기들을 지켜줬다는 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후원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한 장학재단에서 서연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오빠한테 부담 안 줘도 된다고. 현우에게도 미술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능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원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준다고. 민준이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여름, 민준이네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임대였지만 방이 3개였습니다. 서연이, 현우, 지우가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민준이는 동생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특히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누나 역할까지 시켜서. 현우한테도 미안하다고. 형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지우한테도 미안하다고. 다른 애들처럼 부모님 사랑받게 못해줘서.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없다고. 오빠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아빠보다 더 좋다고. 지우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형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민준이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민준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던 20살 청년은 이제 안정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헤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민준이는 서연이가 꼭 그 꿈을 이루리라 믿었습니다. 현우는 중3이 되었습니다. 예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합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초3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 결정이 옳았다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어느 날 저녁, 내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이제는 꽤 맛있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오빠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아직 생각 없다고. 너희들 다 대학 보내고 생각하겠다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가 고를 거라고. 형한테는 최고만 어울린다고.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예쁘고 착한 형수님이어야 한다고. 민준이는 동생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밤이 되어 동생들이 모두 잠들고 민준이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이 길을 선택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 동생들아, 형은 너희 덕분에 살았어. 너희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새 동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민준이처럼 어린 나이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형제자매들, 혼자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원과 관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민준이의 이야기가 그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은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심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